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라이브 윤수영입니다. 6월 3일 대선까지 44일 남았네요. 양당 모두 본선 티켓을 향한 치열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의 1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가 나섰지만 절대 강자는 없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당 창당설,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까지 대선판을 뒤흔들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6.3 대선은 어떤 구도로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도 라이브와 함께 오늘 민심의 행간을 읽어주실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으로부터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정말 쉴 새 없이 관련 소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제 오늘 각 당 토론회와 순회 경선도 열렸는데 아마 세 분도 분주하게 지켜보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확실한 1강의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압도적 득표율로 초반부터 확실한 기세를 잡았습니다. 남은 호남권 그리고 수도권 강원 제주 순회 경선에서도 이 기세로 이재명 후보가 다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체제는 아무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또 민주당 대선 후보 이렇게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어떤 계제도 허락치 않고 허용치 않는 게 지금 현재 당과 또 당원들 또 일반 당원들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웬만한 그래도 한 자리 숫자는 좀 넘어가는 정도의 지지율은 희망했어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또 다들 많이 이야기도 했는데 되려 어제 충청권보다 더 압도적인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내므로써 이렇게 충청 영남권 해보면 수도권은 뭐 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금 현재 조기 대선 후보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확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정사실로 확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정치 검찰에 의해서 정말 무도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을 했고 그렇지만 이렇다 물증도 나오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이나 그리고 위증교사 다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그다음에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타협적으로 단호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싸워왔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당원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싸워오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내 리더십에서도 이번에 불법 비상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당원 국회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과연 비상계엄 해제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덕수 고량대행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이 다 거부당하고 있고 임명하지 않아야 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명해야 될 사람은 임명을 안 하는 정말 그 법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베껴서라도 내가 하겠다. 이런 그 유연한 자세 이런 그런 것들이 당원들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주는 그리고 믿을만하다. 그리고 맡겨놓으면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네.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네. 그동안에 2년 8개월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속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대통령감으로서의 준비된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지금 숫자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도. 예, 뭐 이렇게 될 거라고는 다 뭐 예상했죠.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가 나오고 날 때부터 예상된 거고, 만약 그때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났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론, 뭐 후보 양보론, 선거 필패론 이런 게 좀 달아올랐을 텐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됐고, 그렇더라도 9대1 정도라고 하는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던 2012년 새누리당 경선이 대체로 8대2 정도, 그것도 압도적인 그 지배력이었는데 그 전에 뭐 김대중, 이해창 이런 분들이 대개 한 7대3 정도였는데 9대1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압도적이고, 그것도 충청이라고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향, 네. 그리고 이제 도지사를 지낸 김경수 지사의 텃밭,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된 것보다도 훨씬 더 네. 지금 뭐 관심이라고 하는 건 누가 2등할 거냐, 이거 외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이 기세로라면 27일 날 뭐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까지 다 장악한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보복을 내심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려 이제 전체적인 사회 불안을 조성할 정도의 이런 강력한 리더십에서 비롯한 어떤 그런 공안 정국이라든지 또 뭐 자신들의 또 정적을 제거해내는 당 내적인 어떤 그런 뭐 요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과 뭐 문제를 좀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칼을 좀 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3년 또 이재명 대표 3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에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제1야당 그러면은 뭐 헌정사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가 흔히 말하는 DJ, YS 이런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보다 더 확실한 리더십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구축했거든요. 네. 좀 전에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는 제가 참 존경합니다만은 합리성도 상당히 추구하고 균형점도 좋은 언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지금 이제 딴 사람도 아니고 후원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냥 울산 그 오늘 영남권 경선 결과를 갖다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의 아주 강점만 쫙 적나라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내잖아요. 네, 네. 뭐 저렇듯이 저런 행태에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의원들의 일사불란함은 아마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러면은 입법과 말 그대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더군다나 또 대한민국의 뭐 사법 체계는 또 이렇게 권력 따라 일찌감치 뭐 누워버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상권 분립 이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국민들이 이제 사실상 국민의 힘이 걱정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이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시간이 이제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 국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되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이제 걱정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예. 네. 당연하죠.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문제가 워낙 산적했기 때문에 다른 데 거의 신경을 못 쓸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관세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무역 분쟁을 조정을 해내야 되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성장률이 워낙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산적한 경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경제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 여당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정치보복은 절대 안 할 거고 정치보복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경제 문제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개헌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개헌 얘기 나왔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대통령과 여당이 어석수가 많으면 어떡하냐.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오는 그런 시기라고 또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고 우리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정치를 해온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정부와 여당이 일치 단결해서 국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의 산적한 문제를 속도감 있게 성과 있게 그리고 국민에게 실제로 이익이 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저는 크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네. 단 이제 권력은 절대적으로 행사하면 또 절대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내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잘 걸러진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와 오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를 진행했죠. 대진표상 A조, B조로 나뉘었는데 먼저 A조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후보는 청년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있었죠. B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사회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 B조가 이른바 죽음의 조로 주목받았는데요. 저도 어제 오늘 계속 시청했습니다만 이번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 깊게 있었던 그런 장면들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인상 깊게 이번에 아직까지 큰 이펙트는 지금 현재 걸리지는 않고 있어요. 아, 이 그렇습니까? 후보들 간에 좀 너무 점잖게 지금 현재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좀 처절함이 묻어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비상계엄을 하고 또 헌재 심판까지 이루어졌던 마당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크게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12.3 이제 조기 대선에 마진하지만 후보들이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호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럼 우리 당도 좀 자정 노력을 가져가는 그런 처절함이 묻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절함이 좀 저는 상당히 좀 결여돼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간에 이렇게 뭐 상호 간에 질문도 하고 또 이슈에 대해서 입장들을 내지만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되는 그런 뭐 좀 경선의 흥행을 지금 이루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셨습니까? 예. 뭐 이것저것 볼거리는 풍부했던 것 같은데요. 또 그렇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후보 간 그러니까 뭐 좀 있었고. 올 같은 경우도 이제 B조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뭐 전 대표 후보에 대해서 뭐 왜 키높이 구두신냐 이런 게 좀 이제 가시거리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더 본질적인 것은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제일 각을 좀 잘 세웠어요. 자기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보수진영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의 각 후보들마다 입장은 이제 확연히 달랐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돋보였죠.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 국민의힘이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여당이었다가 대통령이 탄핵돼서 이제는 새롭게 대선을 맞이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 2년 8개월간
여당으로서의 자기 반성, 자기 혁신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주자를 떠나서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하고 토론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네. 공통 질의에서도 사회자가 질문 안 하고 있고 본인들도 다 변명하기 바쁘고 자기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만 답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런 무책임한 자세로 여당을 그동안 해왔나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서글프고 참 책임의식 없는 정치적 메시지만 날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눈살을 크게 찌푸린 것은 양향자 의원의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을 찢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챗GPT를 한 번이나 써봤냐?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챗GPT에 물어봤다는 얘기를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챗GPT를 자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챗GPT가 있는데 왜 국가가 돈을 들여서 또 한국형 챗GPT를 만드냐? 어떻게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에서 그래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어갖고 구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IT 산업과 앞으로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챗GPT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챗GPT를 만들면 안 된다. 네. 무료 챗GPT를 만들 정도 만드는데 국가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토론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 주권, 한국의 데이터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얘기거든요. 네, 네.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만들었듯이 우리나라 정도의 기술력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그런 AI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와 기업이 합쳐서 그걸 만들어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그 바람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만드는데 또 투자를 하고 그 공략하는 이재명이가 정말로 AI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종이까지 찍고 이러는데 보면서 너무 진짜 전문가 맞나라고 싶기도 하고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너무 잘못 짚고 저렇게 발언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챗GPT가 화두이긴 화두인 모양입니다. 김문수 의원도 챗GPT 산다 이게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이제 4강 어떻게 좁혀질까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 당장 모레 화요일이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집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3강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고 이 가운데 이 3명 가운데 현재 1위는 누구로 보시나요, 박성민 대표는?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이미 마이너리그로 전락을 했죠. 이거 한덕수 총리 차추설 나오고 오세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안 하고 원희룡 전 장관도 안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지금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그래서 지금 탄핵에 관 계엄의 바다를 지금 넘지 못하고 오늘 토론에서도 보였지만 이 정도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당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기는데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한 지금 위기라는데 동의하느냐? 원인은 뭐냐? 해결책은 뭐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뭐 MBTI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MBTI도 보니까 또 전부 다 이해해요. 제가 보기엔 I인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아무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데. 저도 살짝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땐 저분은 틀림없이 I가 맞는데 다 E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이 룰 보면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4등이 누가 될 거냐 관심인데 현재 이대로 되면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1등 됐다가 김문수 후보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프레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홍준표 시장이 조금 계속 올라오는 추세. 그래서 지금은 때이르긴 합니다만 4명 되고 2명 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좀 치열해질 텐데
일단 뭐 3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고 네. 누가 결선에 갈 거냐는 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거고 지금 우승 경쟁보다 지금 더 치열한 게 지금 강등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4등 될 거냐 그게 더 치열해 보입니다. 네, 그 질문 바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4등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 경선 과정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경원이냐 안철수냐라는 이제 그 싸움의 예측 불허라는 건데 두 후보들이 자신을 홍보하는 방식들도 눈에 띄었거든요. 먼저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저렇게 공개했죠.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푯말을 들고 말입니다. 드럼통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를 이제 비판하는 이제 상징적인 사진이다라고 하던데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저 드럼통 그러면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렇죠. 특히 조폭 영화에서 저 드럼통에는 사람을 사상 매장해버리는 어떤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그래서 영화 이제 신세계 그런 뭐 통에서 이런 드럼통은 아주 악명 높은 조폭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저 드럼통 안에 들어가지고 한 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앞으로 아까 우리가 정치 보복 이슈를 다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는 뭐 정치 보복 민생 경제 뭐 지금 미국 트럼프 관세 문제 때문에 정치 보복에 뭐 관심이 없을 거다 그랬지만 이미 제시해 버렸어요. 이미 검찰 같은 경우도 공소청, 네. 기소청 이렇게 분리해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뭐 공수처 기능 강화하고 인력 충원시켜 가지고 사실상 검찰을 갖다 거의 그냥 뭐 기소청 정도로서의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이런 것도 일종의 정치 보복이에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특히 국민의힘 이쪽에 이제 정치적 보복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낭설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대표가 저렇게 드럼통 저렇게 퍼포먼스를 보인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그런 인사다. 이걸 강조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네 명을 추인인데 그렇죠. 네. 뭐 홍준표, 한동훈, 이제 김문수 이 세 사람은 거의 기정사실로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안정적으로 한 명 이제 누가 이제 마지막 티켓을 탈 것이냐 그게 이제 나경원 안철수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아주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강에 드는 이 결정은 100% 국민 여론이에요. 그런 퍼포먼스가 이제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될지.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탄핵 이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자정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빼저린 우리들의 성찰 네.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아주 강하고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 4명이 뽑힌 다음에 그다음에 2명 뽑고 최종 뽑는 룰은 50대 50 아닙니까? 예, 마지막에는 50인데 그러니까 4명에서 2명 가고 2명에서 최종 가는 건 이제 50대 50이고 1차에서만 지금 100%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당원 투표가 50% 있었다면 전 나경원 후보가 무조건 유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100%라는 건 물론 100% 민심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어떤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차이는 별로 없지만 엎치락뒤치락 해요. 근데 이제 만일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면 이 어차피 4명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1등 하든 2등 하든 중요하지 않은데 적어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2대2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윤 대통령 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구도로는 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져야겠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은 정강훈당에 가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을 받아들인다면 안철수 후보도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이 당의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가지고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약세일 수밖에 없고 네. 그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100%로 한다는 1차에서는 그거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해 질사라 역시 안철수 후보 역시 일본 애니메이션 러브라이브 공연 패러디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요. 함께 지금 보시죠. ルミちゃん何が好きチョコミントよりもあったひむちゃん何が好き
영상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나니가스키 어떤 게 좋아라는 의미의 일본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온라인 유행 콘텐츠이고 조회수 162만 회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지리서를 보고 이걸 한번 검색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동안에 못 봤는데요. 네. 느낌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있다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 그러면서 안철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뭐 2030들의 소프트한 문화를 터치한다 뭐 이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정도면 인지도가 꽤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인지도가 없는 정치인 같으면 저렇게 해서 좀 많이 회자되고 이런 것도 의미가 네, 있을 텐데 네. 분명히 뭐 그동안에 대선을 몇 번 나오고 국회의원 사선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인데 어떤 컨텐츠가 있는 좀 메시지도 담아서 뭘 만들면 모르겠는데 네, 네. 전혀 그냥 그런 게 없이 뭐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더 부드러운 컨텐츠를 만들었는지는 젊은 세대를 모르겠는데 공략하고.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더 가벼워 보이는 거 아니겠냐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만든 거 치고는 썩 그렇게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게 안철수 후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상계엄이고 탄핵이고 그래서 지금 국가의 최고 기관들이 전부 다 리더십 위기를 맡고 있는 그러고 대통령 지금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도 굉장히 진지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지하게 무겁게 가는 게 더 좀 맞다고 좀 보는데 너무 가벼워서 과거에 뭐 옛날 광고입니다만 그 따봉이라는 게 히트친 광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리긴 봉봉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엉뚱하게 팔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저런 걸로 뭐 좀 전에 다 얘기했지만 인도가 올라갈 게 아니어서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본인이 잘 약한 걸 가지고 자꾸만 그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캠페인은 그렇게 하면 실패하죠. 알겠습니다. 나니가스키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젊은 세대의 대단한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유행 콘텐츠 자체가 뭐 한 170만 회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철수 의원은 늘 보면은 이 자료 준비된 원고 보고 이렇게 자기 정책과 비전 제시하고 또 전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중 친화적인 뭐 이미지를 좀 강화하는 그런 의미의 퍼포먼스라고 봐야죠. 이게. 네. 계속해서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 신당 창당설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쳐서 유보한다고 번복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시도했던 대리인단과 식사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 소식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뭐 저도 그 윤 어게인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뭐 좀 비판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입문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정당의 후보로 자신이 선출되고 또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수의 가치와 또 보수의 기반이 취약한 만큼 더욱더 보수를 많이 이해하고 보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역할과 또 앞으로 비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될 그런 아주 중차대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 윤석열 의견 신당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실망스럽다.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전생에 무슨 이재명 대표에게 시세를 졌길래 어떤 시세를 얼마나 많이 짓길래 저렇게 12.3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의 인간을 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조기 대선 날짜까지 박힌 입마당에 윤석열 신당 통해 가지고 보수 분열을 획책한다 그러면 이걸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비난에 뭐 많이 휩쓸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시도 이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뜻으로 지금 중단은 됐다 그러지만은
어떤 경우든 뭐 이런 또 시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그런 정치적 행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같이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 후보들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거리두기를 두기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네. 처음부터 우리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13 비상계엄에 따른 헌재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났으면은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은 윤석열 포켓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지워내야 됩니다. 지원해야 그래 됩니다. 그리고 빼져진 자성과 성찰로 당이 보수의 핵심과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과도한 입법 권력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남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이 책임도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건데 지금 그 과정이 지금 국민의힘이 생략된 부분이죠. 그 중심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언연자중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네. 박성민 대표께서도 윤석열 절연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 말씀 책임이 해주시죠. 가장 큰 분이 책임감은 가장 없게 행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강훈 목사도 그렇고 출마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걸 정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게 뭡니까? 검찰총장일 때 권력으로부터 억압받았기 때문에 영웅된 거 아닙니까?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분들을 응원하죠. 그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 반대로 절대 권력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검찰이라든가 법원 권력으로부터 쫓기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타가 되고 국민들이 지켜준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다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조국, 이준석, 추미애, 뭐 황운하 이런 분들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돼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약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지금 절대 강자로 그건 이재명 189석의 이재명 대통령 결합이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이 나오니까 이게 아까 이제 김병우 내란야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 이거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이걸 제거하지 못하고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을 냅두고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꼴이니까요. 어리석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의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대선판 변수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총리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사실 사전에 세 분께 한덕수의 속마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판넬도 마련해드렸고 그래서 네 지금 미리 이제 작성해 주셨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속마음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사자성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치북 한번 들어봐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우문현답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자어로도 정확하게 같이 적어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문현답은 이제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을 함으로써 자신이 또 돋보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그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또 상대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오해를 또 풀 수도 있는 게 이제 우문현답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한덕수 지금 현재 대행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선 최종 파이널 후보로 이분을 선택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좀 뭐 꽤 했다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네. 지금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의 지금 뭐 이 표정 관리나 스탠스 자체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네. 못할 정도로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우문행답? 오리무중이라고 쓰려고 오리무중. 그러다가 네. 우문행답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요청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김명욱 의원님은 뭐라고 적어주셨나요? 네, 제가 사자성어면 네. 한자로 써야 되는데 네. 생각이 안 나서 영어로 썼습니다. 히든 카드. 히든 카드.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히든 카드는 카드는 카드일 수 있는데 현재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르죠. 숨겨져 있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히든 카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네네. 저는 한덕수 총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찌됐든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본인이 이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어느 한두 사람이 튀어오르지 않고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소위. 네네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덕수 총리를 집어넣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또 금방 1, 2등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생각 외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가부를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일정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뭐 교회 가서 열심히 또 사람들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쭉 이런 걸 보면 뭔가 본인은 처음에 권력 의지가 없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종용 내지는 지원을 약속을 받고 몸을 좀 풀고 있다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 지금 네. 와 있지 않느냐 뭐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히든 카드. 뭐 저도 이거 한자로 썼어야 되는데 속마음 한덕수 총리의 속마음이라고 하니까 허허 실전략을 본인이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실체가 있는 듯이 보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쨌든 드랍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뭐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같이 드려볼게요. 네, 세 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성어 잘 보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 질의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 거지? 역시 이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오늘 이 인터뷰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뭐 공식적으로 대변인 입장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맹폭을 냈습니다. 그 맹폭한 내용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이 어려운 지금 현재 국정을 팽개치고 대선에 눈이 몰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도 좀 전에 사자성어를 통해서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우문행답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는 게 이제 우문행답인데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의 차출 이 자체를 갖다가 과연 어리석은 질문으로 본인이 수용할 것인가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민주당 야당의 절대적인 지금 공세가 아마 내일 월요일 되면 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대행의 지금 이분도 이재명 대표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위험하다는 그런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행으로서 충실할 것인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한 몸을 던지면서까지 뭐 정치적 소신과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생방송도 함께해 주셨잖아요. 박성민 대표님. 지난번 대선처럼 또 외부인인 한덕수 권한대행을 옹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승산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명분이 없다는 거는 한덕수 총리가 물론 이제 총리로서 안정감도 있고 경험이 많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패한 지금 정부 아닙니까? 탄핵됐는데 그 정부에 지금 내내 지금 총리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탄핵됐을 때도 빨리 가서 지금 국정을 맡아야 되니까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헌재가 보냈는데 아이고 이거 가자마자 이 선거 얘기만 하고 있다. 이 명분이 너무 없잖아요. 두 번째 시간인데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뽑혀요. 그러면 이분이 거기 입당해갖고 경선은 안 했는데 그럼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그러니까 5월 4일까지 그만둬야 되니까 네. 나가려면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뭐 당적 결의를 해갖고 후보 단일화를 그 안에서 후보 등록할 때 이분을 뭐 국민의힘 입당시켜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력한 후보 세 분이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인데 한동훈, 홍준표가 될 때 후보 단일화 하겠습니까? 공당이 뽑혔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되면 거기에 응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얘기하는 순간 김문수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고 세 번째는 승산이라는 건 제가 이제 95년도 정원식 총리,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항식 총리, 그 전에 고건 총리, 반기문 총장 평생을 공직만 한 분들은 이 선거를 한 달 동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어려운 카드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 마음이 어떨지도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장래 정치 지도자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이재명 38%,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각각 7%, 한동훈 6%, 이준석 2%, 기타 7%, 의견 유보한 분들 26%로 조사됐습니다. 홍준표,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7% 동률로 나온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막 엄청나게 앞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는 메시지와 컨텐츠를 못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에 한덕수라는 인물이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을 올바르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와의 협상을 얘기하는데 협상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두고 협상을 하면 집니까 이깁니까? 지는 거죠. 협상이라는 것은 숨겨놓고 시간과 내용을 숨겨놓고 상대방하고 여유 있게 딜을 해야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이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마치 그 성과를 갖고 와서 나는 협상 전문가고 통상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다. 이걸 갖고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서 출마하겠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익을 팔아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은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거죠. 근데 곧 나갈 사람이 무슨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들의 강요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가 있어서 2년 몇 개월간 한 번도 경질되지 않고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하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스스로도 내려와야 되고 모든 죄를 지면서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요거는 좀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방송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게 선거 때가 되면 꼭 지적을 하는데 이게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언론기관들이 너무 게을러요. 어느 나라가 이거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을 이렇게 쭉 섞어놓고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조사하는 나라가. 일로 나이를 하는 건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이렇게 방송하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 지금 이 단계에서는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들끼리 누가 유리하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끼리 하고 각 당의 유력 후보들끼리 가상 대결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조사할 필요도 없고 방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선거 때만 나와서 KBS도 여러 번 나와서 이거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대결을 붙여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개 한 45% 내외가 꾸준하거든요. 이러면 거의 그러니까 양자 대결로 됐던 그 2012년 문재인 박근혜 이때
48% 먼저 전화면접 조사에 도달하는 분이 이긴다. 그건 사실은 모르는다 빼고 나면 50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43% 먼저 도달하는 분이 이긴다 이랬는데 이번에 45%.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절대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40% 밑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안 나오면 지금 여기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몇 퍼센트 나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부탁드리는 건 KBS에다가 이거 조사를 하게 되면 여당 따로 야당 따로 그다음에 네. 가상 대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네. 국면에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조사예요. 이 데이터는.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025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관련해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과연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가능할지 이게 다 염두에 두고 계산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사전에 뭐 완벽하게 뭐 각본 시나리오가 쓰여져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 정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희망 사항을 정치는 늘 그렇게 때로는 꿈꾸면서 그걸 또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정치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상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면서 이 흥행이 많이 시들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한덕수가 대행께서 정치적 소신과 결단으로서 지금 현재 특히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로서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도 지고 그러면서도 또 국민의힘 또 내적으로 자정 노력과 또 자성과 성찰 속에서 자기도 그 진흙탕송에 뒹굴면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면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상당한 저는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닌 여기 지금 입후보 해가지고 당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길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는 그 길인데 그 무소속으로 지금 현재 등단하는 길은 아까 우리 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험난하고 가능성이 많이 없죠.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네. 지켜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김병욱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야를 망라한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만들어진다 해도 저는 임팩트는 없을 거다. 임팩트가 예. 없을 것이다. 왜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정말 반민주적이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네. 대통령이 되면 네. 일을 잘할 거다. 실용적으로 성과를 잘 낼 거다. 네. 이런 컨텐츠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반 이재명 텐트가 만들어진다 해서 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가지는 절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흐르네요. 어느덧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세 분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또 다음 방송 때 잘 짚어보면 돌이켜보면서 또 흥미롭게 우리가 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셨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